대시 읽겠습니다. 중전의 사내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두 번째, 사내는 누명을 벗기 위해 그 소리를 찾아 해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던 중 소리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한다. 네 번째, 사내는 그 사이트의 주인을 만나 소리를 찾아 떠나기로 한다. 다섯 번째, 유체 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여섯 번째,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찾는다. 일곱 번째, 다른 소리를 접하게 되고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여덟 번째,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모한다. 마지막, 사내는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소설의 어떤 줄거리를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발견해 주었으면 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주제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목표가 명확하면 하는 일이 자신이 있고 즐거운 것처럼 소설 쓰기에 있어서도 주제가 먼저 설정이 되면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미리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설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무엇에 대하여 쓰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작가로서 갖는 의문과 탐색의 결과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청준의 그 눈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좀 옛날에는 그 눈길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제가 모자 간의 갈등과 화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참고서에서 그 다뤄져 있었거든요. 모자 간의 갈등과 화해 이런 것은 소설의 주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설 소재이거나 아니면 제재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 모자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화해가 되었으며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그 모자 간의 갈등은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 그런 마음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는 체 하면서 어머니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빚짐이 있구나. 어머니가 우리 비록 그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의 무한 사랑에 빚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부채의식에 대한 깨달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빚짐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소닷컴을 썼을 당시에요. 저는 과학의 발달이 이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효율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미신과 결탁을 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간의 사적인 영역을 파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토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남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것은 신에게 맡기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소닷컴의 주제를 인간의 영역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이라는 이런 주제를 제가 이제 명확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이제 아웃라인을 변형해야 됐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7번 다른 소리를 접하게 되고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소리는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게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반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반감, 배반의 그런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을 7번에다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 7번에서 어떤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뜻하죠. 그런 어떤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반복하는데 에피소드가 반복될수록 그 주제가 심화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배반감이 강도가 이제 점점 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료들에게서 느꼈던 배반감, 그 다음에는 믿었던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배반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느꼈던 배반감, 이런 것을 설정해서 한번 패턴을 여기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원리 아웃라인에서 이제 주제가 설정이 되고 그런 다음 이 아웃라인이 보완이 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라인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좀 보완이 되었죠. 중요한 사내가 회사가 합병되리라는 말을 동창에게 전한다. 모티프의 첨가.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최소 단위를 모티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누가 이게 학생들 중에서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래, 고마워요. 중년의 사내는 회사가 합병들이라는 말에 동참하게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말은 부장에게서 먼저 나왔으나 사내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세 번째, 사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며 어디인가 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네 번째, 사내는 부장의 소리를 찾아 누명을 거스르려고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진다. 다섯 번째, 소리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한다. 여섯 번째, 사내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만나 신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된다. 일곱 번째, 사내는 위치 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여덟 번째,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찾는다. 아홉 번째,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동료들이 자신을 질타하는 소리를 듣는다. 열 번째, 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1번째,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2번째,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모한다. 13번째, 사내는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의 줄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 이 소설 이야기를 누가 전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내레이터. 요즘은 화자라는 말보다도 서술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도 서술자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화자를 설정할 것인가? 이 화자는 두 종류의 화자, 크게 말해서 두 종류의 화자가 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이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1인칭 소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소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으면 이야기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그는, 그녀는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속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를 1인칭 소설이라고 하고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를 3인칭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인칭 소설, 이야기 속에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좀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빗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애초에 흐물은 그 빌어먹게 빚었고 음습한 당한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빛이
같은 불편